네, 조금 쉬고 오셨나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교육, 다문화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외국인 노동자가 그 두 번째 우리가 대표적인 내용과 이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외국인 노동자라고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강하신가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요, 1980년대 말부터 우리 사회에 대거 유입되었고요. 내국인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동시장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제 활동의 부가가치 생산량이 증가하고요.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이 내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면요,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3D 업종은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방영하는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보면요. 나름대로 우리 어른들이 만든 장인 같은 기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마솥을 만들거나 그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국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자국민, 내국인인데 이제 뭔가 기술을 배우거나 그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최근에 5, 6년 전부터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특히 단순 업무에 생활의 단위로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요. 뭐 포장지를 만들거나 포장 박스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의 달인으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본다면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잘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원래 한국인, 내국인들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국제협약인 이주노동자 권리보호협약에 의하면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해온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는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대표적인 해외 유입 소수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유입된 때는요. 1980년대 말부터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때는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2004년부터고요. 이 10년이 훨씬 넘는 현실과 법의 괴리는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자성을 과연 인정할 것인가라는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 산업 현장에 중요한 인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의 신분이었으나 2004년 고용허가제도의 도입으로 드디어 근로자의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좀 본다면요. 첫 번째는 비국적자 차별이 정당하다는 사회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와의 갈등에서는요. 이 비국적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을 때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이주하거나 독일에 가서 일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도 차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 플러스 우리는 항상 단일민족, 우리나라는 뭐 혈통도 하나의 혈통 이런 게 강조되는 내용들과 함께 있을 때 나도 차별을 당했으니까 너는 안 당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우리가 우수한데 우수한 사람인지 아닌 너희들이 당연하게 차별을 당하는 거 아니야? 자국민이 우선이지 외국인 노동자는 그 다음 아니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서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제한적이면서 불안정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는요, 주로 인권의 이름으로 주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명문화된 법률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명문화된 구체적인 법이 없다면 이 인권은 당대 사회의 법 해석과 합의를 통해서 그 범위와 정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냥 은근슬쩍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라 정말 따지고 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만일 법적인 것으로 꼭 만들어질 때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되고, 만들어 놓고 수정 보완이 아니라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는요, 순혈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혈주의는요, 우리나라의 배타적 순혈주의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특히 이 단일 민족의 신화는요, 강한 동질의식과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사고하는 이질적인 것에 대한 이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타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인데, 그렇죠. 우리가 하얀 옷에 점 하나가 묻으면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근데 원래 알록달록하고 모자이크 사회 기억하시나요? 그런 곳에서 어떤 게 들어오면 융화가 잘 돼요. 우리는 단일의 한 색깔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색깔이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것은 불안감 그리고 경계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미 세계화는 시작이 되었고 이주는 시작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큰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정착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좀 본다면요. 2016년 1월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이요. 187만 9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88만 명 정도 되죠. 외국인 등록자 수,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신고, 외국인 국적 동포 수, 단기 체류인은 이런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분류를 보면 중국이 많습니다.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순이고요. 남자가 조금 더 많고 여성이 조금 더 적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이주에 이민당한 여성이 많았지만 근로자는 조금 근소하게라도 남성이 더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경계가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 이주 여성은 또 귀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로 카운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실태를 한번 본다면요.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은 이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랑 한국인 부모로 구성된 국제결혼 가정이랑 이 노동을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가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를 국제결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요,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도 신분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 그 자녀들 또한 쉽게 뭔가 새로운 그 자리를 만든다는 게 쉽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불안정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첫 번째가 불안정한 신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는요, 부모의 불안정한 신분 탓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고, 이 고용 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가족의 동반 입국이 허락되지 않아서 자녀들을 브로커를 통해서 입국시키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미등록인 상태에서 한국에서 태어나는 그들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학교 부적용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들은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서 가사일과 동생을 돌보기도 하고요. 이 부모들의 통역을 돕는 등의 힘든 생활로 학교 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나왔던 내용처럼 일반 학생들보다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학률도 낮고요. 친구들과의 차별과 편견이 심해서 학교에서 소외당하기도 하면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 경로입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이 많아서요, 생활고의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열악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보다는 어릴 때부터 취업 전선에 내몰리기도 하는데, 이 미등록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 때문에 차라리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노동 현장에 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도 굳이 가기 어려운 이 상황에 의사소통이 힘든 외국인에게 취업의 기회는 쉽지 않아서 비정상적인 노동 현장에 빠질 위험이 크죠.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기타 사회적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한국 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전화 가입, 인터넷 등록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공공서류 등록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외국인 등록이나 외국인 등록번호라는 게 있지만 이처럼 차별과 편견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우리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일시적인 이런 그 정책 지원보다 그들의 역량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들이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권 밖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서 이 한국 실정에 맞게끔 국제적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게 될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교육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왜 배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린 교육 현장에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 듣고 나는 어떻게 대응하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북한 이탈 주민의 실태와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아무래도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많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주고 어떤 부분들을 도와줘야 될지 그리고 현황은 어떤지를 한번 본다면요. 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을 좀 이해해보면 세터민이라 불리기도 하고 탈북민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1990년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를 했고요. 2001년에 처음으로 연간 1000명이 넘어섰고요. 2006년에는 연간 2000명, 2007년에 누적 탈북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15년 기준으로 28,000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명칭도 다양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이 처음에는 월남인이었는데 귀순자 또는 귀순용사로 또 바뀌고요. 다시 북한 이탈 주민으로 갔다가 세터민으로 또다시 북한 이탈 주민으로 수차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요,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기도 하고요, 당사자들에게는 정체성의 혼란과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요, 한국 사회의 소외와 차별은 여전하다는 거죠. 한국인도 북한인도 되지 못하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기도 하고요, 사상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에서 혼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란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지? 저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됐고 점점 탈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 한국의 화려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공유되면서 이런 세상이 바뀔 수도 있나? 이런 세상에 살 수도 있나? 라는 마음과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치적 사형을 받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넘어오는 경우들. 그래서 점점 예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다면 지금은 북한에서 어느 정도 잘 나가던 사람들도 정리하고 넘어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무튼 이 사회적 배경 맥락이 두 개가 혼재되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을 좀 이해하려면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요. 한국인의 문화적 배타성과 구별짓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한편으론 정치적인 6.25, 그 다음에 전쟁의 6.25 전쟁이랑 분단의 아픔의 원인이 있죠. 이제 지금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전혀 그냥 역사책에서만 배운 사람들은 그게 와닿지 않지만 오늘까지 웃고 지내던 내 가족이 그 북한군에 의해서 죽거나 가족이나 혹시 그 마을들이 다 습격당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미흡죠.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죠. 특히 우리의 반공 이데올로기는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우월 논리를 은연중에 확산시키고요. 동시에 이들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북한의 탈주민 수가 급증하면서 점차 개방된 사회가 형성되기도 했고요. 이 탈북자 운동은 목소리 높여서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의 비율이 늘어나니 그들도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 알아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 쟁점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 범위는 아직까지 제한적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현황을 좀 본다면요.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100명에서 1000명이 넘어서고 2006년 2000명 초과했고 2007년 2월에는 북한 이탈 주민 총 입국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고 11월에 2만 명을 넘어서고요. 2010년 11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요. 2012년 이후부터 연간 1,500명대로 입국 인원이 좀 축소되고 그 다음에 2014년에는 1,397명 입국하게 됐습니다. 뭐 좀 확 늘어나다가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꾸준하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00년대 이후에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입국의 급증 원인을 좀 본다면 탈북자들이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의 해료 체류를 하는 동에 북송의 위험 등을 느끼게 되다 보니 정착의 한계를 느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TV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을 보고 한국에 가면 저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3국 내에 우리 공간에 들어가게 된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당국의 지원, 그 다음에 한국에 기존에 입국한 가족의 입국 지원 활동도 증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나는 탈북을 했는데 거기 아직 남아있는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그런 사람들은 나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데리고 도망와야 되는 방법들을 찾기도 한다는 거죠. 여성의 입국 비율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2002년 기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입국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을 본다면요.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가난 피해서 한국 왔는데 어떤가 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2009년에 탈북민들이 많았는데 다른 탈북민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국에서 어떤 적응이 힘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식으로는 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은 써먹을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식당 일이라도 해보자. 전번에 여기 앞동네에서 또 한 사람이 우리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이 집에 들어오면 그런 구미가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도 안 가겠다고도 하고 중국에 안 하고 있잖아요. 때도 넣고 있잖아요. 가슴이 터져요. 정말 터져. 윤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탈북민들을 만나봤는데 이제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교사 자격증이나 여러 전문 자격증도 한국에서는 소용이 없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면 보이지 않는 차별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해서 제대로 다닐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적응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다고 어려움이 하는데 많죠. 사실 이제 북한에서 교육받은 뭐 대학 졸업장도 한국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부분들 교육 체제상으로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더군다나 2000년도 이전에는 남자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2000년 이후에는
굉장히 그 급격하게, 특히 2009년 정도 이분이 넘어왔을 텐데, 한 8대2 정도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조금 우리나라 탈북자 지원 정책도 좀 그게 준해서 성비에 맞춰서 여성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좀 더 많이 우리 하나재단이라든지 남북 하나재단 같은 데서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고요. 사실은 서울에서 이렇게 굶어 죽나 하지만 저도 서울시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서울시가 복지 기준선을 정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체재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어떤 지방에서가 있었다면 훨씬 주변에 먹거리라도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공동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서울 물가가 또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순으로 보면 서울이 가장 서민에게 살기 어려운 네. 그런 동네이고요. 또 더군다나 소셜 믹스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임대 아파트에 살고 딱 아이들도 이미 말투부터가 물론 그 아이는 말하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그렇다는 이유로 또 그런 어떤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니까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어린이집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이 필링을 우리가 같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네. 탈북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훈련, 또 지원, 촘촘한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상태라면 탈북자 말하자면 지원 콜 긴급 전화 같은 것들이 네. 있어서 정말 내가 쌀한 톨이 없다. 그럼 돈을 빌려주기라도 하는 그런 서비스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대안까지 김영주 의원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것 같습니까? 가난 피해서 한국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어려움을 같이 호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적응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는 안정적인 정착이랑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생활 부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이제 2008년에 하나원을 확충하고요. 여성 특화 교육, 심리 안정 및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10년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관련된 법률을 개정했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또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착급 지원이라든지 공공임대아파트 알선 등의 주택 지원과 취업 보호 담당관 지정을 하고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고요. 취업 보조 채직 보조 보호의 체험 직업 훈련 무상 교육을 하고요. 하나원 안에 기초 작업, 기초 직업 적응 훈련을 통해서 취업 지원이나 북한 학력 자격 인증 부분들을 대학 입학 특례 적용 등의 교육 지원, 생계급여 지원, 의료 보호 지원, 국민연금 특례 등의 사회보장 지원, 정책 도우미 지원 등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지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소수자들의 인권적 관점에서도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부의 지원 정책은 북한이 탈주민의 효율적인 정착이랑 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소수자로서 인권적인 관점은 한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는 남북 분단의 구조적인 문제인 동시에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관리주의적인 정책이 요구되기도 하죠. 동시에 사회적 배타성과 폐쇄주의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수자 인권 문제라는 점에서는 인권주의적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정치 경제적 차원의 관리주의적 정책 노력과 함께 인권주의적 정책 노력이 동시에 요청되기도 합니다. 말은 이렇지만 집중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스스로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해서 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가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랑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떠신 것 같아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익숙하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가요?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던가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라고 얘기했을 땐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고 어떤 생각들이 들었었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런 생각들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정리하셔야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실천할 때는, 다문화 교육을 시행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교수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또 쉬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마지막 시간 이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이 현황이랑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잠깐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